안녕하세요. 저는 이화대학교에 있는 조지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12회 동안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이 역사를 움직여 나갔나 하는 것을 주로 보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 대통령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토마스 제퍼슨이라든가 에브라함 링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오늘은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말하자면 우리는 대통령을 바라볼 때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나 하는 문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841년 3월 4일 날 윌리엄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위해서 의사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해리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1812년 영국과의 전쟁이나 인디안 전쟁에서 성공적으로 전쟁을 이끌었던 전쟁 영웅입니다. 이 3월 4일 날은 비가 오고 북서풍이 불어오고 매우 추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리슨이라는 대통령은 전혀 외투도 안 입고 모자도 안 쓰고 그리고 국회의사당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약 2시간 동안 취임식을 하고 약 1시간 40분 동안 취임 연설을 했어요. 굉장히 길게 연설을 했죠. 비가 내렸는데 그 비를 다 맞아가면서 취임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퍼레이드가 있었는데 퍼레이드도 다 참석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백악관에 돌아와서 얇은 옷차림으로 다른 사람들과 무도회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감기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감기가 발전을 해서 폐렴이 됐고 한 달 후에 이 대통령이 죽었어요. 그래서 미국 역사상 처음 대통령이 죽고 부통령이 존 타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부통령의 대통령직을 갖게 됐습니다. 이 해리슨이라는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나는 참 평범한 대통령이다. 난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은 외투도 안 입고 모자도 안 쓰고 갔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대통령의 건강이라는 것은 대단히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클린턴 얘기를 좀 해보죠. 클린턴은 대학교 다닐 때 참 착실한 학생이어서 어떤 존경하는 교수님이 그랬어요. 위대한 지도자는 하루에 한 4-5시간만 잠을 자면 된다. 나폴레옹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클린턴은 나도 4-5시간만 자야지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일하면서 4-5시간 잤어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전이 끝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식을 취하지 않고 열심히 그때도 4-5시간 자면서 모든 일을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저녁에 사람들도 만나고 요즘에 보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의회 지도자들도 만나고. 근데 클린턴이 실제로 대통령 취임을 하고 나서 한동안 굉장히 탈진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 보좌관들의 나중에 증언에 그리고 회고록에 보면 클린턴이 5분 10분도 채 집중하지 못하고 아주 신중한 이야기도 건네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클린턴 예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 선거전에서 승리한 다음에 우리는 대통령 취임식까지 그 기간을 우리가 대통령직을 인수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우리는 흔히 허니문 기간이라고 합니다. 밀월 기간이죠. 부부가 결혼하면 허니문 기간처럼 달콤할 데가 없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랑 허니문을 갔느냐? 그건 의회 지도자들, 우리 같으면 일반 정치인들이죠. 그리고 국민들하고 밀월 기간을 갖습니다. 왜? 서로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한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한테 어떤 기대를 주고 희망을 주고 비전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게 되죠. 이 기간 동안에 새로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인수하고 나서 국민들에게 명확한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 미국 역사 중에서 이 기간을 잘 보냈다고 평가받는 대통령이 레이건인데요. 레이건은 이 기간 동안에 국민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 이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레이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전에 워싱턴 DC에 오지 아니하고
자기 근거지에 있으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일반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자기의 세계를 이끌고 나갈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거죠. 마치 대통령직을 인수하는 그 기간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되고 또한 대통령직을 맡아서는 그야말로 처음 무엇인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부부가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역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약 100일 혹은 1년 동안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그 프랭클린 델러너 루즈벨트라고 하는 뉴딜 정책을 썼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도 대통령 취임하고 100일 동안 중요한 뉴딜 정책의 주요한 입법을 제시했고 또한 의회는 그것을 반갑게 통과를 시켜줘서 뉴딜 정책이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제 대통령이라고 프레지던트라고 우리가 씁니다. 우리나라 말로 대통령 이렇게 쓰죠.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느 학자들은 순수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언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이미 1860년대 이미 대통령이라는 표현 혹은 대두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모두 혼용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표현을 해서 프레자이드하라고 하는 표현하고 엔트라고 하는 표현을 두 개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엔트는 영어로 말하면 행위자, 어떤 사람, 에이전트라고 하는 뜻이고 프레자이드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보다, 이끌다, 통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뜻이 있고 어원적으로는 이 프리라고 하는 것은 before라고 하는 앞에라고 하는 뜻이고 자이드라고 하는 것은 앉다라고 하는 시시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앉아있는 사람,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단어는 원래 프리자이드라고 하는 동사는 라틴어에서 온 동사인데 프레지데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겁니다. 프레지데오도 역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솔하다, 사회를 보다 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을 찾아보면 그런 방금 전에 통솔하다, 지휘하다라고 하는 뜻이 두 번째 뜻이고요. 첫 번째 뜻이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안전을 도모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호하다. 말하자면 프리자이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 집단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이유는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보호받기를 원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프리자이드에서 오는 사회를 보다 혹은 통솔하다 그리고 보호를 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통령의 임무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 그 식민지가 13개의 식민지가 만들어지죠. 13개의 식민지가 만들어지면 그 13개의 식민지 각각에 영국에서 보낸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을 우리가 이제 가버너라고 흔히 부르죠. 가버너라고 부르는데 이 총독이 그 식민지에 가면 그 식민지에서 오늘날의 의회 같은 카운슬이 협의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카운슬이 만들어진데 이 카운슬에서 이 가버너가 주로 사회를 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햄프셔라든가 사우스캐롤라이나라든가 펜실베니아라든가 이런 주에서는 가버너로 부르지 않고 프레지던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지던트가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미국 안에서 이미 전통이 있고요. 그 당시 이 아까 말했던 카운슬이라고 하는 그 협의회 혹은 참사회라고 흔히 번역도 되는데 참사회는 이 가버너가 임명하기도 하고 혹은 그 식민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기도 합니다. 각 식민지마다 굉장히 다르죠. 다른 양상을 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원이든 하원이든 그 일부를
그 식민지 주민이 직접 선출했고, 그리고 그 주민들이 모여진 그 참사회에서 이 가버너 혹은 프레지던트가 사회를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지만 미국이 독립하였을 당시에 독립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단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체가 대륙회의라고 하는 겁니다. 대륙회의인데 이거는 13개 식민지의 의회에서 대표들이 파견돼서 만들어진 회의죠. 대륙 전체에서. 여기서 보시면 그 당시 미국은 이 전체가 아니라 여기 그 당시에는 메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뉴햄프셔가 맨 위에 있는데 뉴햄프셔부터 이뤄서 조지아주까지 이르는 요 애팔라치아 산맥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선을 넘지 않은 요 지역에서 주로 식민지에서 대륙회의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대륙회의에 갔을 때 그 의장을 역시 아까 말한 프레지던트라고 불렀어요. 1776년에 독립선언서가 채택이 되고 그 다음에 1787년에 미국 헌법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미국 대통령이 나왔다 라고 흔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독립을 했으니까 이것은 미국 독립전쟁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래서 제1대 대통령이라고 아시는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 흔히 얘기할 때는 독립전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미국 혁명이죠. 왜 미국 혁명이냐?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레오폴드 폰 랑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랑케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를 사실 그대로 봐야 된다. 역사 있는 그대로를 서술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소고하고 없애고 역사 사실을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역사주의를 주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역사학을 만든 아버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랑케가 미국 혁명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의미가 있는 사건, 그것이 바로 미국 혁명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흔히 미국 혁명을 혁명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전쟁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왜 미국 혁명이 가장 중요하냐면 미국 혁명에서 우리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주권을 국민이 갖는 주권 재민의 사상이 실현된 사건이라는 거죠. 그전에는 어떤 집단 혹은 어떤 한 개인이 주권을 장악하는 형태로서 운영이 됐는데 비로소 미국에 와서 주권 재민의 사상이 실제로 실현이 된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실제로 실현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세습직이 아니라 선출직으로서 최고 공무원을 뽑는 과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대통령이죠. 그 미국 혁명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인간의 권리를 영구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정부를 만들까? 아니면 정부가 갑자기 너희들은 국민들의 밑이 아니라 위에 올라가서 지배하는 그런 정부가 아니에요. 개개인들을 계속 도와주고 도와주고 자기를 실현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정부가 어떤 정부가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 왕정을 생각해 봅시다. 군주제를 생각했어요. 이 군주제를 생각해 보니까 어떤 한 개인이 어떤 사회에서 참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군주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끌고 가요. 맨 처음에 한두 사람은 그럴지 모르죠.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그 아들하다 정신 나간 아들이라든가 이상한 아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군주제가 전제 군주가 됩니다. 포악한 폭군으로 변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폭군이 등장하면 그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권리가 어떻게 돼요? 침해당하죠. 거기에 못 참게 되면 어떡합니까? 소수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때려잡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뒤엎죠. 그러면 귀족제가 등장합니다. 맞으면 똑똑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귀족들이 돼서 그 폭군을 몰아내고 정치를 만들죠. 근데 그 귀족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자기네들끼리 모든 걸 다 해먹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과두정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과두정으로 변하면 그 과두적인 몇몇 사람들의 타락한 귀족들을 타도하는 민중들이 일어섭니다.
그러면 이 과두정이 뭘로 가면 민주정으로 가죠. 그렇죠? 근데 민주정으로 갔다가 말하자면 모든 권력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많은 국민들은 소위 입 빨린 소리에 그냥 넘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민주정이 중우정으로 국민들이 어리석어지는 정치가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리석어지면 어떻게 돼요? 위대한 한 인간이 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 군주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역사를 했던 여러 사람들이 고대에서 고대로부터 근대까지 공부해왔던 사람들이 왕정, 전제군주, 귀족, 과두정, 민주정, 중우정, 이것은 순환한다. 역사는 순환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국민들은 미국 혁명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항구적으로 만들 것이냐. 좋다. 좋은 것만 다 따가자. 그래서 왕정과 귀족제와 민주정이 모두 한꺼번에 있어서 귀족제는 전제군주를 막고 민주정은 과두정을 막으며 그리고 어떤 왕을 둬서 중우정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자. 그러면 이런 체제가 있으면 영구불변하게 그 체제가 변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제도가 왕정은 세습직이 아닌 대통령이어야 된다라고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귀족제는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는 상원이죠. 그리고 민주정은 어떻게 해요? 하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상원, 하원 이 체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체제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귀족제가 전제군주의 폐해를 막고 민주정의 과두정의 폐해를 막고 중우정의 폐해를 왕정이 맞으면 참 좋은데 거꾸로 되면 셋이 해놓고서 어떻게 해요? 이게 몽땅 다 전제군주, 과두정, 중우정으로 다 옮겨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상원, 하원, 대통령, 의회 간에 서로 어떻게 해요? 견제를 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우리가 흔히 하는 건 입법부, 사법부, 행정을 나눠서 권력을 가지게 됐어요. 물론 여기는 사법부가 없죠. 사법부는 귀족제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한번 법관에 임명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법관이 평생 자기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미국 대법원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권력 구조가 단순하게 탁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세계 인류 역사상 인간의 권리를 가장 잘 보존하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무엇일까 고민한 끝에 나온 제도가 우리가 흔히 대통령제로만 알고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제이고 의회제이고 또한 사법부가 뭉쳐진 이 세 개의 제도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밑바탕을 이루어서 인간의 권리가 인간이 스스로 자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미국 헌법을 보면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다 포함해서 미국 대통령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대통령. 그러면 우리나라에 흔히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라고 이해를 할 거예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프레지던트 이렇게 유나이티드 길게 썼을까? 멋있게 하려고 그랬을까? 아니면 그냥 프레지던트 오브 지우고 오브 아메리카 라고 왜 하지 않았을까? 그냥 아메리카 우리는 미국 할 때도 아메리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사실은 미국의 역사, 미국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중세로 넘어가 봅시다. 중세에 보면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프랑스든 영국이든 보면 이렇게 지역이 있으면 이 지역의 한 지역들을 누가 통치하나요? 영주가 통치하죠. 영주가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그 한 지역을 자기의 영지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왕도 역시 하나의 부분을 가져요. 물론 이론상으로는 모든 그 국가의 토지는 국왕의 소유예요. 그리고 영주들은 그것을 봉을 받아가지고 하나의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영주들은 그 지역을 배타적으로 권력을 갖게 돼요. 근데 왕이 공부 생각하니까 맨 처음에는 자기가 힘 없을 때는 다 나눠줬지만 점점 자기가 힘이 있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관료제를 등용하고 그리고 조세제도를 만들고 상비군을 만들고 하면서 결혼 정책을 통해서 다른 귀족들의 땅을 다시 되찾아오게 됐어요. 되찾아오게 했는데 그 되찾아오게 되는 그 국가 형태를 우리는 영역국가라고 부릅니다. 영역국가. 영역국가는 영어로 territorial state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뭐 territorial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state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이 territorial state가 성장을 해서 절대주의 국가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 state가 하나의 절대주의 국가에서 스테이티즘이라고 하는 국가로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루이 14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짐은 곧 국가다. 말하자면 그 국가 전체가 그 전체 국가는 단순히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 자신이 국가인 것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그 권력은 이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루이 16세로 루이 14세로 우리가 상징해보는 이러한 국가주의 스테이티즘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해서 보니까 국민들이 보니까 국왕이 국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지 네가 아니야 하고 지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시민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아까 미국 혁명에서 본 것처럼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혁명, 이게 시민혁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스테이트라고 하는 표현에 뒤에 네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스테이트 네이션이라고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고 나중에는 스테이트 말조차도 필요 없어 지워버리고 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요즘에는 국가 그러면 네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죠. 미국은 어디에 있었던 미국 혁명이 일어나서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어느 상태에 있었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시민혁명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트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스테이트가 바로 여기에 붙은 겁니다. 13개의 식민지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하나의 국가로서 이 식민지 하나하나가 모두 13개의 스테이트가 됐어요. 이 스테이트는 다 식민지였던 그 스테이트들은 다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13개의 식민지가 다 그 스테이트가. 근데 우리는 요즘에 그 스테이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마치 우리나라가 있으면 어떤 충청도 무슨 도 하듯이 국가 전체의 한 부분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출발한 나라가 아닙니다. 13개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13개가 다 모여서 있었는데 혼자 영국하고 싸우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단합을 했어요. 단합을 해서 함께 싸우자. 그래서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혁명을 지나면서 1776년에 아까 독립선언서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1777년에 영어로는 Articles of Confederation이라고 하는 건데 연합헌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연합헌장을 만드는데 이 연합헌장은 우리가 유엔처럼 실제로 스테이트 주권을 가진 13개의 국가가 연합해서 그냥 대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거나 할 때 모이는 하나의 단체처럼 만든 조직체예요. 이 조직체에서 역시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7명이나.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1776년에 독립하고 1777년에 연합헌장을 만들고 1787년에 이제 현재의 그 미국 헌법을 만드는데 이 헌장을 우리가 포함해서 말하면 조지 워싱턴은 8대 대통령이에요. 첫 번째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부르느냐? 그거는 1777년에 만들었던 연합헌장과 1787년에 만들었던 이 헌법에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헌법이 만들었을 때 주로 남부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있는 13개의 나라들이 모여서 만든 국가, 1787년인 헌법도 역시 그런 성격의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조지 워싱턴이나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나중에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도 1787년 헌법을 만들었을 때 실제로 이 헌법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다 한꺼번에 이제는 모여서 하나의 국가로 13개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은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남북전쟁을 통해서 링컨이 이러한 문제를 많이 해결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다음 시간 혹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텐데 여하튼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국의 스테이츠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나라의 주처럼 만들어진 무슨 도처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 국가였다. 그 국가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을 가보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교육제도가 스테이츠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스테이츠라고 하는 그 용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우리가 얘기할 때 미국 대통령제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를 비교하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대통령의 권한이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긴급권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흔히 얘기를 할 때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가깝게 놓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치권이 아무래도 강하게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똑같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할 것 없이 삼권 분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있고 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가 있어 이 세 개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가지면서 서로 발전하게 돼 있더라. 이러한 것은 똑같은 체제죠. 근데 우리는 흔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DJ 정권 혹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하면서 이제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정부라고 하는 표현과 정권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과거에 우리의 역사적 경험은 그런 겁니다. 과거에 독재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 독재를 했던 일부의 사람들이 사법부, 행정, 입법부를 모두 다 장악한 형태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정권 혹은 정부라고 하는 표현을 쉽게 쓴 거죠. 물론 어떤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개념으로 권력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정권이고 정부라는 개념에 크게 두 가지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개를 다 포괄한 개념이고 두 번째는 행정부만 뜻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 개념이 나오게 된 우리의 역사적 경험은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분정부, 분정권이라고 부를 때는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절대 부시 정권이라고 하는 부시해서 영어로 government라고 하는 표현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부시 어드민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말하자면 부시 행정부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잠깐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저는 이런 경험이 실제로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머리가 좀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처음 만나가지고 계속 형 그러더라고요. 형이라고 생각해서 늘 그래 다녔죠. 이제 어느 날 이제 남자들 우리나라에서 흔히 그런 것처럼 몇 학번이세요? 나이가 몇이세요? 근데 몇입니다. 그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훨씬 더 많다 이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자기 보고 저보고 형이라 불러라. 그러기도 뭐하고 이제는 형이라고 안 부르기도 뭐하고 어색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서로 말 놓고 그냥 대강 지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정부가 있는데 근데 그 정부를 보고 정부, 정권 그러면 계속 그 정부가 정말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포괄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 정부를 보고 행정부, 예를 들어서 노무현 행정부라고 부르면 어느 때 예를 들어서 그 행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거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할 수 있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나 정권이라는 표현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이제는
정부를 지나서 와서 지금 국민의 정부가 있는데 더 이상 저는 정부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 총칭으로서 정부는 쓰더라도 어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어떤 대통령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를 때는 뭐뭐뭐 행정부, 노무현 행정부라고 부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겠다. 이거는 미국사 하는 사람으로서 제 갖는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대통령을 대할 때, 행정부를 대할 때 행정부는 행정부지 정부 전체는 아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도 맨 처음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이 나왔을 때 미국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뭐라고 부를까 고민하면서 제1회 의회에서 연방의회에서 논의를 했어요. 그 논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대통령이더라도 행정부 수반이고 나라의 제 윗 어른인데 그러면 부르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자고 그랬어요. 자유의 수호자 미국 대통령 카카. 그러니까 영어로는 His Highnes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Protector of their liberties. 그래서 their liberties라고 하는 복수의 형태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 말한 states의 자유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자유의 수호자로서의 대통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긴 호칭을 붙이자라고 했는데 조지 워싱턴이 반대를 했어요. 그 표현은 바람직합니다. 왜? 공화국에는 그렇게 왕처럼 길게 늘어 쓰는 표현이 안 좋다. 그냥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을 부를 때 공식 명칭이 미스터 프레지던트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한 개개인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할 텐데요. 그 개개인을 설명하기 전에 전체적인 그 미국 대통령의 역사를 잠깐 제가 소개를 하면서 어떤 대통령들을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미국 대통령의 역사를 크게 두 개를 나누면 1930년대에 여러분도 잘 아는 프랭클린 델로노와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 뉴딜 정책을 썼던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는 올드 혹은 뭐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그냥 전통적 대통령이고 여기는 현대적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모던한 대통령이죠. 이 FDR이라고 하는 사람은 뉴딜 정책과 제2차 세계대전을 참전을 하면서 대통령직을 대통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여러 정책위원회가 들어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비서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 대통령 백악관에 가보면 비서실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뭐 국가안전보장위원회라든가 원래 재무부에 있었던 예산실이 있는데 그 예산실을 이 백악관에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백악관을 더 튼튼하게 만들죠. 그래서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조직으로서 대통령직을 만든 대통령이 바로 프랭클린 델로 루즈벨트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 대통령, 전통적인 대통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주로 개인들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백악관에 있는 여러 그 조직과 뭐 이런 사람들보다도 그 개인의 어떤 인격, 성격 이런 것이 대통령직의 역사를 그리고 미국 역사를 좌우했고요. 이후에는 대통령도 역시 중요하지만 그 밑에 있었던 여러 참모들의 일도 그 사람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나누는데 우리가 맨 처음 시작했던 조지 워싱턴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조지 워싱턴 이후에 토마스 제퍼슨 가장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대통령이 한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는 앤드류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앤드류 잭슨은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시대를 연 대통령이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아시기에 링컨 그러면 떠오르는 얘기 중에 하나가 통나무 집에서 백악관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앤드류 잭슨이 만든 신화예요. 원래 앤드류 잭슨이 원래 통나무 집에서 출발해서 백악관까지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링컨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테러 루즈벨트 뭐도 배울 거고 우리나라하고도 좀 관계가 있었던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대통령도 같이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에 있었던 레이건, 닉슨, 케네디도 같이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제가 시간을 마치면서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하죠. 레이건이 주로 썼던 농담인데요. 이 얘기는 사실은 그 카터와 닉슨을 좀 빗대면서 한 얘기입니다.
미국 사람들 굉장히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떠오르는 샛별처럼 어떤 한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중견수예요. 이 중견수가 촉망받는 중견수인데 그날따라 계속 에러를 범하는 거예요. 실수를 범해요. 그래서 이 감독이 화가 나가지고 순수 글러브를 딱 끼고 나왔어요.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 이름 부르면서 잘 봐. 내가 어떻게 하나. 그래서 딱 폼을 잡았어요. 그래서 치라고 그랬어요. 볼을 한 딱 쳤는데 이루수를 지나가지고 가랑이 사이로 싹 빠진 거예요. 약간 창피했어요. 그 다음에 폼을 딱 잡고 다시 던지려고 하니까 탁 볼을 치니까 탁 잡으려는데 글러브에 탁 맞더니 탁 튀겨나갔어요. 이거 좀 민망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폼을 잡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던져봐. 그랬더니 내야 플라이가 딱 됐어요. 하다가 볼이 그냥 머리에만 팍 맞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독이 화를 덜컥 내면서 네 녀석이 이 자리를 이렇게 한번 망쳐놓으면 아무리 딴 사람이 오더라도 이 자리는 꼭 그런 자리가 돼버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마치 레이건이 그 자리에 왔을 때 그 전임자였던 닉슨이나 카터가 대통령을 망쳐놨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제 변명을 했죠. 그러나 여기서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역사는 누적적입니다. 누적적이어서 한번 그런 실수를 범하고 그런 전례가 남게 되면 그걸 반복하게 돼요. 좋으나 싫으나. 그걸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걸 갖다가 역사의 관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마치 여러분들이 100m 달리기 하는데 막 달려가다가 내가 달려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향을 바꿔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서 몸을 탁 비틀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게 돼요.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길로 가려면 자기가 이 길로 가는 길을 천천히 슬로우 다운, 천천하게 가다가 그 다음에 몸을 바꿔서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방금 전에 들었던 레이건의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 역사를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참 이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미국을 배우자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미국을 비판하자라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미국의 우리의 하나의 또 다른 거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